오늘은 건설 실무 영어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주처나 감독이 영어를 잘 못해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좋아하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못 알아들어서 몇 번이고 되묻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적어달라 그러기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는 능숙하게 하지 못해도 시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을 보면 취지나 요청 사항을 잘 알았지만 가끔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무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영어를 능숙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영어를 잘 못하면 현장에 발령을 받았는데 교체가 된다라고 알고 있죠. 물론 계약 규정에 보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교체를 해달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영어 못한다고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 근무시키는 직원을 회사에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발령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데 보통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어를 못한다가 아닙니다. 실예로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던 그 설계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늦어져 있었고 문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주처로부터 이 설계 팀장을 교체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 사유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영어가 안 통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원은 영어 잘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발주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어를 더 잘하는 직원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부임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한 몇 달 후에 바로 같은 사유로 새로 부임한 팀장도 다시 교체해달라는 공문이 온 거죠. 후임자는 선임자한테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선임자가 했던 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고서나 계획서 제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뭐 영어가 잘 안 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보고서를 제대로 안 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 감리를 하는데 설계회사에서 이 자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원어민 그 인터뷰로 평가를 하는데 한 2분 내외 질문 한 3-4가지 이렇게 하고 평가를 하고 마는 거죠.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뭐 그 정도. 말 알아듣네 정도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거나 자, 못 알아들었다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해외 감리를 파견자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어 인터뷰에 전 직원을 요청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팀장급 정도만 요청을 합니다. 직접 와서 하자는 경우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러기 때문에 화상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로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물을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답변을 준비를 해서 응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견 기술자 인터뷰를 발주해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던 거고 인터뷰가 시작되고 나서
답변을 준비한 그대로 묻질 않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준비한 게 뭐 introduce yourself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 질문은 introduce yourself라고 질문하지 않고 let me know라든지 speak about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냥 일반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준비한 대로 묻지를 않아서 당황하면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엉뚱한 답변을 했던 거고 나중에 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했냐라고 했더니 너무 긴장해서 질문 제기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거는 이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게 잘못되어도 서로 뜻이 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말 어법에 맞지 않고 틀린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쓰기도 보면 보통 이제 해외 발령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 계약서를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런데 이 계약서라는 게 영어를 공부할 그런 기준 서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약 내용의 의미 파악만 하면 되는 거고, 원래 이 계약서 내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공식적이고 계약 관련 영문 레터는 특정된 직원에만 관련돼서 쓰고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계약서로 가지고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서 문장과 업무상 문장을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관련된 문장 예인데요. 예측할 수 없었던 장애나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입찰 때부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시공자가 금액을 넣어서 입찰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업무에 관련된 문장 예를 보면 각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법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그 공법 속에는 리스크 평가와 현장 안전 계획도 포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거예요. 뭘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요약을 해보면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할 필요는 없다 했죠. 중학교 수준 정도의 기본 수준의 듣기, 말하기, 평소에 좀 공부를 해놓으면 충분할 것 같고, 업무 관련된 용어나 내용을 이해해서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